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고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가 주최하는 국가연구개발의 사업의 성과를 나누는 지식활동 과학애창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자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 김근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짧게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표창상, 그다음에 한성과학상,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부 표창, 한국물리학회 학술상 등 수상 경력을 가지고 계시며 응집 물질 물리학 실험, 양자 물질의 전자구조, 고온 초전도체 및 반도체 분야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수님 강연 주제는 고온 초전도, 가장 뜨겁고 가장 차가운 물리학입니다. 전기가 전혀 손실 없이 흐르는 꿈의 물질을 향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 도전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꿈꾸던 과학자와의 만남 금요일의 과학터치 분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제 관계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예,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에서 온 김근수고요. 학과는 이제 물리학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뭐 물리학 하면은 뭐 우주라든지 이런 분야를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저의 경우는 그런 쪽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고요. 물질을 연구하는 물리학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고온 초전도라는 것이고요. 약간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부제로 가장 뜨겁고 가장 차가운 물리학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고온이니까 뜨거울 것 같고 초전도는 보통 저온에서 일어나서 차갑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보다는 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물리학이 맞고요. 하지만 왜 제가 좀 뜨겁다고 여기 표현을 했냐면 이 문제가 워낙 어려워서 이 물리학계에 아주 뜨거운 토론과 어떤 이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뭐 오늘 이 강연에 초등학생도 오고 이제 고등학생도 오고 여러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에 청중이 있다고 들어서 난이도 조절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쉬운 데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는 살짝 난이도도 좀 올려서 이제 다양하게 담아볼 테니까 한 절반 정도까지만이라도 소화를 하실 수 있으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강연 듣고 계신 분들 아까 전 강연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주머니에 이거 하나씩은 다들 갖고 계시죠? 근데 요게 이제 우리 일상에서 더 이상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이 전 강연에서도 사실 소개된 것처럼 AI가 뭐 최근에는 아주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 같이 이제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본 요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반도체 테크놀로지, 더 나아가 AI 테크놀로지의 기본 요소가 뭘까? 그걸 한번 좀 고려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AI라는 것도 최근에는 마치 신기술처럼 논의되고 있지만 다름 아닌 반도체 기술 또는 더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지니까 과거에는 못하던 엄청 복잡한 계산까지 가능해져서 소위 인공지능이 가능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의 기본 요소는 뭘까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핸드폰을 살펴보면 이런 마이크로칩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조금씩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크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 이제 현미경을 이용해야만 볼 수 있는 크기 스케일로 1mm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볼 수 있죠. 이런 복잡한 구조가 있고 더 들어가면 밀리미터보다 더 작은 단위, 그것보다 1000분의 1 작은 단위, 마이크론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그렇게 확대를 해봐도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더 확대하고 더 확대해보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역시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반도체의 기본 구성 단위, 트랜지스터라는 것이 이렇게 빼곡히 모여 있습니다. 저게 이 모든 반도체 기술, 더 나아가서 AI를 가능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여러분들 혹시 저 트랜지스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최초로 트랜지스터를 만든 사람, 최초로 트랜지스터를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물리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였냐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트랜지스터를 처음 발명했고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미국에서 이제 벨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물리학자 쇼크리 발딘 브라튼이라는 세 사람이 트랜지스터를 처음 발명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세 사람이 처음 트랜지스터를 발명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거라고 들었어요. 그거 어디다 쓸 거냐?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100년 뒤에 사실 저 트랜지스터 발명이 어떻게 이 기술로서 발전할지를 사실 그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이 세 분은 처음에 그 트랜지스터를 발명할 때 재미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전류가 흐르고 흐르지 않고를 제어할 수 있으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이런 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당시에 트랜지스터 모형, 처음 발견했을 때 모형을 지금 재구성한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트랜지스터는 현미경을 통해서 확대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크기인데 지금 보시면 처음 만들어진 트랜지스터는 거의 주먹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깜정색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반도체예요. 절모늄. 지금은 실리콘을 쓰지만 당시는 절모늄을 썼고 여기에 이제 전극을 연결해서 이게 소위 그 전기가 흐르면 도체, 전기가 안 흐르면 부도체라고 하는데 인간이 원할 때 전기를 흐르게 만들고 싶을 때는 흐르게 하고 흐르지 않게 하고 싶을 때는 안 흐르게 하는 이런 걸 이제 반도체, 적당한 중간선에 있는 거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구현함에 따라 이 모든 테크놀로지의 어떤 시작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더 들어가 볼 건데 트랜지스터가 뭘 하냐? 간단하게 말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디지털 신호, 0과 1을 만드는 겁니다. 0과 1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그냥 이런 식입니다. 사실 이전 강연에서 이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되게 반가웠는데 이전 강연에서도 V는 IR 정도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적으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로도 써 있어서 제가 해석을 좀 해보면 세로축은 전압이고요. 어떤 회로의 양단에 전압을 걸어주는 거고 가로축은 시간에 따라서 이 전압을 걸었다 껐다 한다고 생각합시다. 전압을 걸었을 때 이렇게 1로 딱 표시가 되는 건 전류가 흐른다는 의미고 0으로 표시되는 것은 전류가 안 흐른다는 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작동하는 원리는 전류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이런 전기신호 0과 1을 만드는 것에 있는 겁니다. 다름 아닌 전자의 흐름이 전류고 이거는 지금 이제 굉장히 간단한 물리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트랜지스터 테크놀로지는 전자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전류를 제어하는 방식이니까 전자가 어디에 많이 있을까? 전자가 많이 있어야 그거를 뭐 흐르게 만들든지 아니면 안 흐르게 만들든지를 제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질이라는 거를 왜 우리가 유용하게 생각하냐면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바로 이 원자가 그 안에 전자가 가득 붙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물질은 전자의 보고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의 흐름을 만들려면 수조가 필요하듯이 물질은 일종의 전자의 수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류를 흐릴 때 쓰는 이 불이도선을 생각하고요. 그 안으로 또 들어가서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 요소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빼곡히 박혀있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원자 하나를 살펴보시면 원자는 핵자와 이렇게 전자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전자가 지금 이 원자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원자가 정말 많이 모여 있는 물질에는 이 전자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원할 때 전기를 흐르게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내가 내용을 설명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현대 테크놀로지는 전자의 흐름으로 트랜지스터를 만듭니다. 근데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미래 테크놀로지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거 꼭 전자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입자든지 여러분들이 흐름을 제어할 수 있으면 흘렀다 안 흘렀다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것도 다 트랜지스터 메커니즘으로 쓸 수 있어요. 일종의 신개념 트랜지스터 이런 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제가 왜 가졌냐면 이 자연에 얼마나 많은 입자가 있는지 이 표준 모형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고 이 보이는 이 네모 개수만큼의 기본적인 입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입자는 여기서 딱 두 개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전자고요.
요건 뭐냐면 광자입니다. 광자가 왜 전자와 함께 여기서 제가 표시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고 있는 메커니즘이 물리학적으로 이 광자가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입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의 휴대폰에서 0과 1의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주고 있는 입자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입자가 있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두 개인 거죠. 광자와 전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들어두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광자하고 전자가요. 우리 물리학자들의 용어로 어떤 입자냐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미시적인 입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미시적인 입자를 다루면 우리가 그 야구공의 운동을 물리학적으로 기술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방식의 물리학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 단어는 요새 워낙 유행하는데 이런 미시적인 입자를 기술하는 학문 체계를 양자역학이라고 해요. 당연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양자역학의 내용을 말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양자역학을 들어봤다면 그것을 어디다 쓰는 것이냐, 이렇게 굉장히 작은 입자들의 운동을 마치 야구공처럼 기술하고 싶을 때 바로 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기본 입자들은요, 대부분 미시적인, 굉장히 작아요. 사실은 이게 뭘 말해주냐면 왜 우리가 양자역학이 굉장히 복잡하건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학생 중에 물리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대학 가서 배워보면 이런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자역학을 왜 배우냐? 물리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연에 존재하는 저런 미시적 기본 입자들의 운동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제어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더 좋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입자를 이용해서 트랜지스터를 구현한다든지 현재 존재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술 같은 것들을 꿈꿔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양자역학, 복잡하고 어렵지만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고체 물질 속을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마치 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고체 물질은 아까 구리도선을 구성하는 원자, 얘네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빼곡히 바뀌어 있고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전자들이 이렇게 좀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상태예요. 우리 물리학자들의 미션은, 물질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의 미션은 저 상태를 양자역학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해서 이 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게, 보시면 이 원자가 몇 개냐면 소위 그 아보가드로의 수라는 것을 이제 고등학교 가면 배우는데 원자가 무지 많습니다. 10의 23승계. 그러니까 억 곱하기 억 정도, 그거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서 원자가 일단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전자도 물질 안에 보통 어떤 단위 부피당 10의 15승, 10의 22승계, 적어도 억 곱하기 억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전자도 많고 원자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전자하고 원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상호작용하고요. 전자도 많으니까 전자들끼리도 상호작용하고 하니까 이런 많은 가능성들을 물리학적으로 정교하게 기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질이 인간이 완벽하게 정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의 주제인 초전도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리기를 구리도선 안에 전자가 이렇게 우리가 전압을 걸어주면 손살같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마치 전자가 이렇게 직진해서 쫙 움직일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알고 보면 전자든 물질 안에서 어떤 모션을 보이느냐, 움직임을 보이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전자라면, 이것도 굉장히 과장해서 간단히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자들은요, 전자들의 시간 스케일에서는 거의 앞으로 못 나갑니다. 정말 낑낑거려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거의 제자리에 맴돌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속도에 비하면 빨라요. 그러니까 마치 전기가 되게 빨리, 왜 전기 옮는다 그러면 되게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원래 전자들이 부딪히지 않고 움직인다면 움직일 수 있는 속도는 우리 인간이 달리기 속도에 비하면 10만 배, 100만 배 더 빠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느린 속도로 귀결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딪히면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 부딪히면 우리 에너지 보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 전자들이 조금씩 에너지를 잃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용어로 환산하면 뭐가 되냐면 열이 되는 거예요. 열.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구리 도선에 우리가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세게 흐리잖아요. 그럼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실험을 해봐도 여러 번 발견이 되는 거고, 사실상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핸드폰을 오래 쓰면 뜨거워져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네. 점점점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것은 전자들이 부딪히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예전에는 우리가 컴퓨터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좀 단시간에 쓰는 단계에서는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됐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워낙 이게 이제 효율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에도 들어있는 칩이고 마이크로 칩이고 컴퓨터에도 들어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 왜 컴퓨터 오래 쓰다 보면 팬이 돌기 시작하니 왱 하고 도는 소리도 나는데, 그런 게 다 열이 하도 나니까 그걸 식혀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비디오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고기를 올려놓으면 구워질 정도로도 실제로 이 표면 열이 그 정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이게 컴퓨터 하나만 봐도 이렇게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AI가 나오고 그 뒤에 더 첨단 테크놀로지로 나아감에 있어서 지금 전력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AI를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소비량도 문제고 거기서 발생하는 열도 어마어마하고요. 이 모든 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풀어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물질을 물리학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걸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 말인즉슨 뭘 원하냐면 전류가 흐를 때 열이 안 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술적 혜택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거를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이 초전도가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걸 가능케 하는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전도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말하냐면, 지금 보시면 세로축이 저항이고요, 가로축이 온도입니다. 온도인데 지금 이 숫자가 우리가 쓰는 섭씨, 디그리 셀시우스 온도 단위가 아니고 이건 이제 절대 온도, 켈빈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영하 260도다. 우리 단위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써 있네요. 영하 268.85도 C에서 사실 이 온도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처음 발견됐는데 이 현상이 뭐냐면 초전도라는 현상이고, 왜 초전도라고 부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열을 발생시키는 원인, 이 저항이라는 거에 아예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까 이전 강의에서 잠깐 나왔는데 V는 IR 이렇게 공식을 쓰면 사실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흐르고 저항 R이 유한한 값이기 때문에 언제나 열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초전도 상태가 되면 쉽게 말해 요 R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전압만 걸어도 전류가 쌩쌩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 소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 이 초전도 현상이 많이 알려져 있는 재미있는 점은 바로 자기부상이라는 겁니다. 자기부상.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 초전도 현상은 사실 그냥 저항이 0이 된다라고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사실은 안 돼요.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가기장이 있을 때 이 물질을 이렇게 뜨게 만드는 힘이 작동한다는 거고요. 저거를 이제 자기부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기부상 열차, 그런 게 정확히 요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전도 현상이라는 건데, 이 초전도 현상도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견이 되었느냐, 그거를 좀 살펴보자면 이게 처음 발견된 게요 100년이 넘었습니다. 1911년에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오네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머큐리, 수은이라는 물질에서 처음 발견했어요. 그 발견했을 때만 해도요, 초전도가 일어나는 임계 온도가 영하 269도씨였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긴 하지만 아주 낮은 온도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인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발견된 다음에 학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납에서도 초전도를 발견하고 이런 다른 원소에서도 발견하고 해서 이 임계 온도가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이 현상 자체가 신기하니까 여러분들 노벨상 알죠? 노벨 물리학상을 바로 줬어요. 이 발견하신 분한테. 자, 그리고 나서
40년 정도가 흘렀을 때, 정확히 46년이네요. 40년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초전도라는 게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이해를 해냈어요. 그걸 해낸 사람이 요 세 명이고, 이분은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일 게 아까 전에 트랜지스터 발명하는 데도 나왔던 분이에요. 노벨상을 2번 받은 분입니다. 바알딘이라는 분. 하나는 반도체로 받고 한 번은 초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 요 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초전도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이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BCS 이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온에서만 발생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처음 발견하신 분도 노벨상을 받았고 46년이 지나서 메커니즘을 규명해서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대충 정리가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BCS 이론에 따르면요. 제가 여기에 지금 빨간색 선으로 그어놓은 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이론에 따르면 초전도 현상의 임계 온도는 저 선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이 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그게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일종의 상식이었는데 1986년에 새로운 브레이크스루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선을 뿅 하고 뛰어넘은 초전도체가 처음 발견돼요. 이거는 이 선이 한 25켈빈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위의 온도에서 지금 발견이 됐었죠. 이걸 처음 발견하신 분이 1986년에 밀러와 베드놀즈라는 두 물리학자였고 저들도 역시 발견하자마자 1년 만에 노벨상을 받았을 겁니다. 노벨상 바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점은 이게 30켈빈 이 정도면은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뛰어넘긴 했지만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 1, 2년 지나자마자 얘가 쭉쭉 올라갑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이 정도까지도 올라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195도 정도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보다 훨씬 낮죠. 낮기는 낮는데 그래도 처음에 수온에서 초전도가 발견됐을 때보다는 훨씬 올라간 겁니다. 게다가 이 초전도를 만약에 산업에 쓰일 그 가능성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임계 온도의 상승은 결코 작은 효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간단히 제가 경제 효과로서 말씀을 드려보면 온도를요, 물질의 온도를 요기까지 낮추는데 얼마가 드느냐? 그때는 냉매를 항상 액체 헬륨이라는 걸 써야 돼요. 이게 100리터당, 이것도 거의 잘못된 정보인데 요즘은 300만 원 합니다. 100리터에 300만 원을 써서 이 온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점선으로 그은 선이 어떤 온도냐면 100리터당 10만 원도 안 하는 액체 질소로도 우리가 낮출 수 있는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전도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죠. 한 번의 실험에서는 큰 차이가 아닐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걸 산업에 쓴다고 하면 저 차이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결코 이게 작은 사건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보다도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이 왜 물리학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같이 됐냐면 이게 1986년, 올해가 몇 년이죠? 정확히 40년 됐습니다. 2026년이죠,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이 문제가 물리학계의 최대 난제로서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이 평행이론이 하나 있는데 제가 특히나 혹시 이 자리에 물리학자를 꿈꾸는 학생이 있다면 제가 좀 이 어필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 1911년에 초전도가 처음 발견됐고 메커니즘이 규명된 게 57년이었어요. 46년 뒤였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986년에 고온 초전도, 이 고온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보다 고온은 아니지만 처음에 BCS 메커니즘에서 예측하기를 절대 이 온도는 넘을 수 없어 라고 했는데 그거보단 고온이라서 이름이 고온 초전도예요. 그런데 이게 발견된 해가 1986년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게 이게 한 이 정도 차이가 지나면 풀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32년입니다. 우리가 2026년이니까 6년 남았나요? 여러분들이 딱 대학 갈 때쯤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도전하십시오. 요거는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풀기만 하면 노벨상이 예약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이때랑 좀 다른 게 이때는 한 1950년대 초반쯤 됐을 때 대충 갈피가 잡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0년이 지난 2026년 현재 전혀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논쟁 속에 있는 상태라 아마 여러분들이 학자로 성장을 하셔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과학상에 도전할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가치가 있을까를 제가 조금 더 덧붙여 볼게요. 왜 이게 가치가 있냐면 그냥 노벨상만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내려고 막 꿈을 꾸고 노력을 하고,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아니 좀 됐는데 그 한참 뉴스거리가 된 적인데 상온 초전도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했다고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해프닝이 왜 일어나냐면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요, 상온 초전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삶에 또 다른 혁명적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뭘 생각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해프닝이었을 때는 막 물질을 어떻게 합성해서 이 원리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온 초전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원리는 모르지만 뭐 발견만 하면 되는 거죠. 일단 몰라도.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약간 재료공학적 관점이거나 저희 물리학에서 보기엔 약간 화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물리학자들의 접근 방식은 일단 원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원리를 아니까 이거를 임계 온도를 더 높이려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 일종의 로드맵이 나오는 거지. 그걸 바탕으로 설계를 해서 이제 초전도 임계 온도를 4온까지 올리는 것. 이게 조금 더 물리학자스러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고온 초전도 원리를 규명하면 우리가 메커니즘을 아니까 물질을 설계하는 길이 열리고 그것에 따라서 4온 초전도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일종의 물리학자스러운 방법이다. 이렇게 일단 말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현이 되면 어떤 이제 임팩트가 있을 것이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열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이 아무리 오래 통화를 해도, 아무리 오래 써도 전혀 뜨거워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뿐만 아니라 지금 컴퓨터도 AI 반도체 발열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는 뭐 열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보면 실제로 이렇게 달아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팬도 필요가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용해지겠죠. 이런 효과들도 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가능성은 여러분들 에너지 문제인데, 에너지 전력 이런 게 그 AI 수요가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뭐 중요한데, 여러분들 지금 사실 이 에너지, 이 전기세 관점에서 바라봐도 우리가 그 전력을 이렇게 보내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에너지 손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도선을 제가 말씀드리는 상온 초전도 도선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전혀 전력 손실이 없게끔 이제 에너지를 전송할 수가 있겠죠. 전기를 전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실제로 어떤 이 효과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냐? 아마 여러분들 전기세가 확 싸질 겁니다. 그 손실되는 만큼을 우리가 더 이상 낼 필요가 없겠죠. 그 추산된 규모도 이 정도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실제로 뉴스에 나온 적이 있고 사람들이 실제로 꿈꾸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 부산 20분. 이 기술이 가능하려면 어떤 게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운송수단이 이 정도 속도로 달려야 돼요. 1000이나 1200km/h. 그러니까 지금 뭐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보다 10배 이상 달려야 되고 거의 비행기 이제 속도인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열차들이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레일 위를 달리는 상황에서는 마찰도 있고 해서 이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온 초전도가 구현이 된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기 부상 있잖아요. 그게 상온에서 그냥 구현이 되겠죠. 그러면 물질을 둥둥 띄우는 게 가능해지고, 정말 SF 영화에서나 나오던 자기 부상을 통해서 아주 무거운 물체를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시키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상온 초전도가 가능하다면 이런 이제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서울 부산 실제로 이 속도로 계산해보면 20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도 가능한 거죠. 제가 몇 가지 더, 그러니까 이게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려면 여러 가지 예시가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MRI를 아직 벌써 찍을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 찍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의료 진단 기기죠. 근데 이게 이제 자기 공명이라고 해서 요게 사실 이용하는 방법이, 보시면 이게 MRI 측정 장치인데 요게 기본적으로 초전도 자석이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현재 MRI 찍으러 혹시 가보실 일이 있다면 가보시면 여기서 이제 콩닥콩닥 소리가 나는 걸 들을 수 있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냉매가 작동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초전도 자석이 필요하니까 온도를 낮춰야만 이게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MRI를 측정하는데 냉매 비싼 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진단 비용도 비싼 거죠. 그 값을 소비자가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상온 초전도가 제가 개발된다면 이런 게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진단 비용 자체가 절감이 되겠죠. 이게 의료 진단 비용에 대한 이제 절감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요새 그 AI 말고 또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양자죠. 양자 컴퓨터. 이것도 들어보셨죠? 네. 양자 컴퓨터 중요한데 연세대학교에 저희가 한 대 구매를 해놓은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도 왜 이 대목에서 가져왔냐면 여기도 초전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재 테크놀로지에서 양자 컴퓨터를 구동하는 방식이 초전도체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관 안에 갇혀있는 형태로 보이는 이유는 저것도 극저온으로 온도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엄청 크고 저 안에 막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인데 만약에 상온 초전도체가 발견이 돼서 상온에서 양자 컴퓨터를 가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 쓴 것처럼 데스크탑 양자 컴퓨터도 가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양자 컴퓨터가 더 작아지고 냉매가 필요 없고 집집마다 하나씩 들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답게 50년, 100년 뒤에 포스트 AI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괜히 초전도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나열해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그런 걸 꿈꾸는 거죠. 네. 그런 게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초전도 문제를 이토록 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가 쉬운 내용이고요. 이미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뒤는 이제 혹시라도 있을 굉장히 좀 고난도 내용도 좀 듣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를 한 학자니까 어떤 걸 그래서 연구하고 있는지도 좀 얘기하고 싶고 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도 난이도가 있어도 지금부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이해를 하셔도 저는 이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좀 쉽게 만들려다 보니까 뭘 설명 안 드렸냐면 초전도가 도대체 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길래 저항이 사라지는지 이런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비유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양자물리학이기 때문에 그게 뭐 예를 들면 물리학과 대학생 3학년들 1년 코스인데 그걸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한 방에 딱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고요. 이제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전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물고기들이 저는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고체 물질 안에 전자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전자들 하나하나가 이 물고기라고 생각을 합시다. 원래 일반적인 물질에서는요. 저 물고기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여요. 그 말인즉슨 전자들은 물질 안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모종의 이유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물고기일 뿐인데 뭔가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줘. 이런 걸 사실은 물리학자들은 창발적 양자현상, 이게 어려운 단어를 붙이는데 저런 일이 전자들한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쉽게 말하면 전자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전자들이 움직이다가 이리저리 부딪혀서 앞으로 못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이 차단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대하게 움직이면 얘네들하고 부딪힐 요소가 여기가 뭐 이렇게 장애물이 있다고 쳐보세요. 얘네들이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그런 거는 무시하고 밀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리 불순물이 많아도 아무리 부딪힐 요소가 있어도 그냥 밀고 지나가는 느낌으로 우리가 초전도 현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 저항은 사라지는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자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관건은 이 물고기들이 왜 이렇게 붙었을까요? 를 전자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전자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고 제가 초전도의 원리를 방금 말씀드렸는데 전자를 왜 집단 행동을 할까? 자, 이 물고기 입장에서는요. 제가 생각하기엔 뭐냐면 얘네들은 아마 안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포식자한테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최대한 옆에 붙자 뭐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게 우리가 찾아 헤매고 있는 원리입니다. 전자도요.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데 얘네들이 개별적으로 안 움직이고 왜 붙으려고 할까? 그 메커니즘이 지금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아마 저 문제가 풀리면 고온초전도체의 메커니즘을
물리학자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자들이 왜 집단을 행동하는지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비유하기에 이 물리학자들은 이 녀석들이 왜 이렇게 뭉쳤느냐 이런 거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그나마 또 쉬운 설명. 이 다음부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연구를 하느냐 이거를 그냥 쭉 한번 느낌만 좀 드리고 싶어 하는 건데요. 이런 맥락에서 한 명의 물리학자로서 저 전자들의 집단 행동을 이해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고온 초전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보면 고온 초전도 원래 그냥 초전도는 금속에 나타나요. 도체에서 나타나요. 도체를 굉장히 낮은 온도로 내리면 갑자기 초전도 현상이 뿅 하고 나타나는데 고온 초전도는 참 특이하게도 도핑된 절연체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절연체면은 전기가 안 흐르거든요. 근데 도핑을 한다는 거는 전자를 조금씩 넣어주거나 조금씩 빼주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쭉 넣어주면 얘가 이제 점점점 전기가 통하는 녀석이 되어 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초온도가 이렇게 뿅 하고 발현이 도핑을 쭉 해주면 이렇게 쭉 이렇게 초온도가 발현이 되고 이 온도가 상당히 임기온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고온 초온도차가 발견돼요. 지금 이 학계에는요 초전도를 바로 공략하기 전에 우리가 공략해야 될 숙제가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그냥 이름만 얘기할 건데 이렇게 도핑된 절연체에서 초온도가 나오는데 중간에 거쳐가는 상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슈도갭이라는 상입니다. 저 슈도갭이 아마 고온 초전도체의 원리, 다시 말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자들이 뭉치는 원리를 담고 있을 거라고 우리 물리학자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알아야겠다. 얘가 왜 나오느냐. 이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명의 물리학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지만 연구를 같이 하는데 곧 물질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는 뭘 하느냐 라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온 초전도체가 도핑된 절연체에 나오니까 근데 고온 초전도체 물질 자체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도핑된 절연체인데 간단한 거, 비교적 단순한 모델. 이게 조금 더 물리학자스러운 방법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공식을 풀 때도 1차원에서 심플하니까 먼저 풀고 간단하니까 먼저 풀고 2차원으로 적용하고 3차원으로 적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풀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단순한 모델로서 도핑된 절연체를 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용한 물질은 소위 그 흑린이라는 영어로 블랙 포스포러스라고 하는 인 원자로 구성된 2차원 절연체 물질인데 뭐 저런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주입하기 위해서 쓴 거는 알칼리 금속 원자들, 뭐 화학 시간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소디움, 포타슘, 루비디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위에 얹었습니다.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물질을 연구했더니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뭘 알았냐면 방금 전에 제가 중요한 관문 수도갭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수도갭의 원리를 저희가 파악을 한 겁니다. 제가 수도갭의 원리도 혹시 여기서 지금 이 내용도 좀 따라오고 있는 학생이 있을지 몰라. 간단하게는 그래도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싶은데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 우리가 현미경으로 측정한 흑린 위에 뿌려준 알칼리 메탈 금속 원자들의 분포도입니다. 4켈빈이라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 측정했고요. 지금 보시면 흰색 점으로 보이는 게 전부 다 알칼리 메탈, 알칼리 금속 원자들이에요. 자, 요거 보시면 4켈빈인데 얘네들의 분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뭐 산계돼 있죠. 지 멋대로. 그죠? 근데 여기서 온도를 조금만 올려주면 싹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해. 뭔가 싹 펴졌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주목한 점, 저희의 새로운 연구 성과, 막 네이처 사이언스에 막 이렇게 퍼블리시 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성과 요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완벽하게 규칙적인가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완벽하게 규칙적인가?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근데 그러면 완벽하게 랜덤이 영어니까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나요? 완벽하게.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중요한 게 보통 과학에서의 중요한 발견은요. 그런 식으로 중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체는 전기가 흐른다. 부도체는 전기가 아예 안 흐른다. 반도체가 뭐다? 인간이 원할 때 전기를 흘리게 할 수 있다. 이게 유용하잖아. 보통 중요한 건 다 중간, 인터페이스, 접점 이런 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뭘 사람들이 망각하고 뭘 놓치고 있었냐면 지금 이 분포는요. 엄연히 말해서 완전히 무작위도 완전히 규칙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덜어 사실 우리가 비유하자면 물질의 상태에 고체가 구성 원자들이 완전 규칙적인 거예요. 기체가 완전 무작위인 겁니다. 액체는 어떻죠? 그 중간 어딘가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도펀트 원자들이 액체와 같은 상태 또는 액정과 같은 상태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뛰어넘고 저희가 2021년에 뭐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고 운도 따르고 학생들이 워낙 열심히 해서 네이처지에 이 실제로 해보시면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성공적으로 또 논문을 하나 낸 연구 성과를 이제 게재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연구 성과가 다름 아닌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놓친 거, 그 액체와 같은 도펀트의 분포가 알고 보면 그 수도갭을 맞는다. 그러니까 고온 초전도체가 도핑된 절연체에서 나타나는데 거기 수도갭이 나오잖아요. 도핑된 절연체 그 도펀트, 이 도핑을 주는 녀석들이 그 액체와 같은 분포가 궁극적 원인이다라는 걸 규명해서 네이처에 낸 거죠. 이런 것들 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연구라는 거고요. 아직 중요한 문제가 있고 우리의 그랜드 골이 있고 그 골을 향해서 풀어야 될 숙제들이 하나하나 남아있는데 그걸 아주 간단한 이 실험을 이렇게 설계해서 하나씩 공략해 나가는 거. 이런 게 연구라는 것. 대학 가면 교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구가 대학원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데 이런 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그림도 같이 준비했는데 반복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 이해하셨다면 이미 포인트는 전달이 됐는데 결정 고체는 원자들이 완전히 규칙적 이런 거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주변의 공기 분자들이 실제로 스냅샷을 찍어보시면 이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 무작위인 거죠. 근데 이런 액체와 같은 상태를 놓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수도갭의 원인임을 알았고 뭐 단거리 질소 이건 좀 더 전문 용어인데 액체와 같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때 논문을 내고 나서 그 이후에 또 2024년에 저런 액체와 같은 이 도펀트들의 상태가 여러 가지 또 더 재밌는 물리 현상을 준다는 걸 알아내서 2024년에도 또 논문 하나 내고 결정 조각을 최초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요새는요, 뭐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데 우리나라에서 논문이 되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학자를 꿈꾸는 학생이 혹시 여기 있다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해서 과학자로 성장을 하면 네이처 사이언스도 이름을 올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예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물론 저고요. 제일 뒤에. 근데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저자가 이 연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 학생들, 연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연구는 2024년도에 네이처에 나간 연구는 여기 우리 연구실에 박수빈이라는 학생이 해낸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워낙 기초과학 영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네이처에 논문을 내면 대중들께서도 감사하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 학생이 요 논문을 내고 언론도 많이 타고 얼마 전에 포브스 30 under 30 뭐 요거에도 뽑혔어요. 그리고 요거 제가 이 국민일보 일면에 이렇게 딱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슬로건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어쨌거나 요새는 이렇게 기초과학의 영역에서도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이렇게 미디어에서 노출이 되고 소위 좀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여기 제가 굳이 덧붙이면 제가 소개되는 것보다 저는 이 타이틀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누구를 지도한 누구라고 소개가 됐는데 하여튼 이런 게 우리 대학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재밌는 영역으로서 연구의 영역이 있다는 걸 우리 학생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마지막인데 제가 40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예로서 연구는 어떤 느낌으로 하냐를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초전도하고 관련해서 왜 이게 차가운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뜨거운 토론의 대상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져올 파급 효과가 어떤 건지를 말씀드렸어요. 물론 기초과학의 영역이니까 이런 질문을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언제 되나요? 뭐 3년 뒤, 5년 뒤에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저희는 기초과학을 하는 만큼 50년 뒤, 100년 뒤를 준비하는데요. 말 그대로 포스트 AI를 준비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기초과학의 매력은 뭐냐면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 효과가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을 보는 대상이 거의 모든 인류에 해당한다는 게 매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거창하지만 저는 물질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로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 분야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꿈꾸고 있는 것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거창하게 꿈과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설명을 쭉 드린 겁니다. 고온 초전도 메커니즘을 정복해서 그걸 가지고 물질을 설계하고 상온 초전도를 구현해냄으로써 아주 멋진 선물 같은 일들이 발생하기를 꿈꾸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 물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메커니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살짝만 언급을 했는데 현재 트랜지스터의 작동 원리는요. 전자라는 특정 입자만 쓰고 있고 전자들의 흐름에 해당하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로 전기신호 1과 0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근본적 원리를 살펴보시면 반드시 전자의 흐름으로만 0과 1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됐든 다른 방법으로 0과 1을 만드시잖아요. 그게 새로운 트랜지스터 메커니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근본 원리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더 이상 실리콘을 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죠.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트랜지스터 메커니즘을 물리학적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차원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아예 통두리째 바꿔버리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가 그것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질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은 이런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저희 연세대학교에서 저와 함께 연구를 했던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몇몇 학생들이 논문의 학생들이 여기 이 학생이 주로 한 거고요. 있고 혹시 저희 연구실의 연구에도 조금 궁금한 학생들은 저희 웹사이트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거기서 뭐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